새벽 공기가 유리창에 얇은 막을 씌우던 시각. 나는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등지고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오래전부터 내 하루는 정확했다. 강남의 48평 아파트. 6시에 일어나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낮에는 장을 보고 저녁이면 같은 식탁에 마주 앉아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생활. 반듯하고 흠잡을 데 없는 표면인데 안쪽은 빈 방처럼 메말라 있었다. 거울 속의 57세 이수지는 여전히 관리가 잘 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빛은 오래 꺼진 듯했다. 언제부터였을까? 대화가 메신저처럼 짧아지고 손끝의 온기가 의례가 된 것은 남편은 명예퇴직 후 골프와 신문으로 하루를 채웠고 나는 달력의 칸을 빈틈없이 채우며 마음의 빈틈을 숨겼다. 그날도 운동을 마치고 로비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었다. 찬물이 이마에서 턱으로 흘러내리는 동안 세면대의 금속 소리가 묘하게 크게 들렸다. 고개를 들었을 때 옆 샤워실 문틈 사이로 김이 새어나왔다. 한순간 발걸음을 때려던 몸이 멈췄다. 문틈 너머의 흐릿한 실루엣, 물줄기와 그림자가 겹쳐 만들어낸 인체의 윤곽. 그것은 구체보다 암시였고 노골함보다 낯선 생동감이었다.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 가슴을 쳤다. 오래 잠겨있던 스위치가 불시에 눌린 듯 심장이 서툴게 박동했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서려 했지만 거울 속의 내 표정이 낯설어 한 박자 더 늦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비로소 숨을 골랐다. 번들거리는 손잡이에 내 얼굴이 작게 일그러져 비쳤다. 문이 닫히는 사이 머릿속에서는 방금 본 이미지가 필름처럼 반복 재생됐다. 구체는 사라지고 리듬만 남았다. 물 떨어지는 소리, 어딘가에서 흔들리는 샤워 커튼, 타일 바닥을 스치는 발걸음. 집문을 열고 들어와도 그 파편들은 잘 꺼지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자 하얀 면이 스크린이 되어버렸다. 부끄러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왔고 그 사이에 죄책감이 끼어들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느끼지 못한 문장이 속에서 떠올랐다. 아,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나는 경비실의 불빛을 의식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담백한 인사 한마디에 가슴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175쯤 되어 보이는 키, 반달처럼 접히는 눈매, 화려하지 않지만 성실한 얼굴선, 이름표에 적힌 박태수라는 두 글자를 몇 번이나 마음속으로 읽었다. 어느 저녁 남편이 소파에서 채널을 돌리는 동안 나는 창밖으로 내려앉는 노을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빛이 꺼지는 시간인데 이상하게 내 안에서는 무언가 켜졌다. 통계로는 중년 이후 부부의 대화와 스킨십은 가파르게 줄어든다고 한다고 누군가 말했지. 그 수치들은 오랫동안 이해의 언어였지만 오늘은 변명처럼 들렸다. 이해와 변명 사이에서 나는 낯선 내 목소리를 들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복도의 희미한 조명이 바닥에 가느다란 선을 그었다. 그 선을 넘으면 삶은 이전과 이후로 나뉠지도 모른다. 두려움과 기대가 얇은 막처럼 겹친 채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것이 시작된 것만 같았다. 아침의 공기가 유리잔처럼 투명했다. 새벽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로비 한켠에서 박태수 씨가 유리문을 닫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밝게 인사하는 그의 목소리에 나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피했다. 그 한마디가 평범한 인사 이상으로 가슴을 두드렸다. 단지 주민과 경비의 관계일 뿐인데 이유 없는 긴장이 팔끝까지 퍼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그의 얼굴이 사라지는 찰나 나는 알았다. 이 사람을 다시 보게 될 것 같다. 남편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아침 로비의 장면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한쪽은 죄책감이었고 한쪽은 설명할 수 없는 생의 감각이었다. 그 두 가지가 엉켜 내 안을 휘저었다. 남편은 여전히 신문을 읽었고
나는 조용히 물을 마셨다. 대화는 필요 없는 의식처럼 흘러갔다. 문득 거울을 보았다. 이게 나였던가. 정돈된 헤어스타일, 고가의 크림으로 관리된 피부. 그러나 그 안의 표정은 오래전 멈춘 시계처럼 굳어 있었다. 다음 날 택배가 왔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었을 때 박태수 씨가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사모님, 택배요. 손을 뻗어 상자를 받는 순간 손끝이 살짝 스쳤다. 짧았지만 확실했다. 전류처럼 미세한 떨림이 팔을 타고 심장까지 번졌다. 감사합니다. 입술이 말랐다. 그가 웃으며 요즘 택배가 많으시네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단지 웃어야 했지만 목소리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이 달아올라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에도 잠은 오지 않았다. 눈을 감을수록 그 순간이 또렷해졌다. 손끝의 온기, 짧은 숨결, 그리고 그가 나를 바라보던 눈빛.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었다. 나는 속삭이듯 자신에게 물었다. 정말 미쳤나? 나 같은 사람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아니, 그저 오래 기다려온 감각일 뿐이야. 조용한 밤의 한가운데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유혹의 시작이 아니라 살아있음에 대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며칠이 흘렀다. 나는 일부러 천천히 움직였다. 경비실 앞을 지날 때면 핸드폰을 확인하는 척하거나 쓰레기 봉투를 한 손에 든 채 머뭇거렸다. 그가 나를 알아볼까봐 피하면서도 이상하게 그가 나를 먼저 불러주길 기다렸다. 사모님, 좋은 아침이에요. 짧은 문장 하나가 마음의 문을 열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엔 설명하기 어려운 떨림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면 언제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남편은 신문을 펼치고 있었다. 활자 소리가 조용히 흘렀다. 오늘 골프 나가요? 응, 점심쯤에 나갈 거야. 그 대화가 전부였다. 결혼 30년 차 부부의 대화는 늘 그랬다. 필요한 말만 의무적으로. 사랑도 체온도 오래전 어딘가에 묻혀 있었다. 저녁에 TV를 켜놓고 혼자 앉아 있었다. 광고 속 부부들이 웃으며 손을 맞잡는 장면이 나왔다. 나는 무심히 리모컨을 눌렀다. 그러다 불현듯 로비의 거울 앞에서 그가 내게 웃던 순간이 떠올랐다. 운동 열심히 하시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그건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누군가 나를 관찰했다는 느낌이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 그건 오래된 내 마음을 깨우는 강력한 자극이었다. 그날 밤 거실 불을 끄고 거울 앞에 섰다. 조용히 내 얼굴을 들여다봤다. 이마의 잔주름, 옅어진 눈썹, 그리고 예전보다 가늘어진 목선. 하지만 그 안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 한때 여자였던 사람의 흔적. 아니, 아직도 여자이고 싶은 사람의 그림자였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국 중년 부부의 70% 이상이 정서적 단절을 경험하며 60% 이상이 서로의 일상에 관심이 없다. 뉴스에서들은 그 수치를 떠올렸다. 그 통계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날따라 더 선명하게 와 닿았다. 다음 날 아침 커튼 사이로 햇빛이 비쳤다. 나는 다시 운동화를 신었다. 아파트 입구로 향하는 발걸음이 유난히 가벼웠다. 그리고 경비실 옆을 지날 때 잠시 멈춰 섰다. 그가 있었다. 햇살에 반사된 유리창 너머 커피를 마시던 그의 옆모습. 나는 작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존재가 내 일상에 들어와 있었다.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다시 숨쉬게 하는 어떤 기호처럼.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 감정은 사랑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확실히 오래 잊고 지냈던 생의 감각이었다. 누군가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설레는 감각. 그건 죄보다 더 강했고 죄책감보다 더 깊었다. 그리고 나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향해 걷고 있었다. 토요일 새벽이었다. 남편은 골프채 가방을 들고 나섰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고요해졌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지만 입안에 남는 건 쓴맛뿐이었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비쳐 들어올 때 나는 운동복을 챙겨 입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6시 반, 단지 내 공원은 여전히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나는 평소보다 오래 걸었다. 땀이 흐르고 이마에 닿은 바람이 묘하게 시원했다. 하지만 그 시원함 뒤에는 어딘가에 숨어 있는 떨림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췄다. 오늘은 보이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한 순간 경비실 문이 열렸다. 박태수 씨가 나왔다. 운동 다녀오셨어요? 아, 네. 오늘은 조금 더 걸었어요. 대단하시네요. 땀 많이 나셨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그 말이 무심한 칭찬님을 알면서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물 한 잔 드릴까요? 순간 망설였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는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다. 나는 문가에 서서 기다렸다. 그 사이 시간은 이상할 정도로 길었다. 그가 내민 컵을 받는 순간 손끝이 다시 닿았다. 이번엔 분명히 느꼈다. 지난번보다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따뜻했다. 맛있죠? 아침에 넣어둔 냉수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시원하네요.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잠시 멈췄다. 짧은 정적,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눈빛.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온도가 그 사이에 흘렀다. 며칠 후 엘리베이터는 고장이 났다. 토요일 아침이었다. 나는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5층에서 멈춘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다. 여보세요?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비상벨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낯익었다. 사모님, 박태수입니다. 잠시만요. 바로 확인해 볼게요.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었다. 몇 분 후 다시 들려온 그의 말. 오늘은 점검이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주말이라 부품을 가져온다네요. 얼마나 걸리죠? 2시간 정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답답함보다 묘한 웃음이 새어나왔다. 고장난 엘리베이터, 멈춘 시간, 그리고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 세상 모든 것이 의도된 듯 느껴졌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그가 서 있었다. 괜찮으세요? 네. 23층까지 걸어 올라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그는 내 가방을 들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닙니다. 이런 건 제 일입니다. 비상계단의 공기는 답답했지만 두 사람의 호흡은 묘하게 맞아떨어졌다. 발소리와 숨소리가 섞이고 몇 층마다 멈춰서 나누는 짧은 대화들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15층쯤에서 멈춰섰다. 나는 벽에 기대 숨을 고르며 말했다. 계단은 정말 힘드네요. 그가 웃었다. 그래도 사모님은 강하신 편이에요. 대부분은 10층도 못 올라가거든요. 그럴까요? 그의 웃음 속엔 따뜻함이 있었다. 한 모금의 생수를 건네받으며 나는 느꼈다. 이건 단순한 도움이나 예의가 아니었다. 누군가 나를 인간으로, 여자로 바라보고 있다는 낯선 감각이었다. 23층 복도 앞 문을 열며 나는 숨을 고르듯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다. 별 말씀을요. 손에서 손으로 건네진 가방. 그리고 그 짧은 순간 우리의 손끝이 다시 닿았다. 서로의 눈이 잠시 엉겼다. 아무 말이 없었지만 이미 모든 말이 그 안에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울 앞에 앉아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땀, 숨, 미세한 떨림, 그리고 오래 잊었던 설렘의 흔적.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내 안에 무언가를 되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제 이 감정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내 마음속의 시간은 이전과는 다르게 흘렀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남편의 얼굴이 아니라 경비실의 불빛이었다. 어제와 똑같이 켜져 있을까? 그 안에서 그가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아침 햇살은 여전히 창가로 들어왔지만 그 빛의 온도가 달라졌다. 나는 화장대 앞에서 조금 더 오랜 시간을 보냈다. 립스틱의 색을 고르고 머리카락의 결을 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냥 인사만 하는 건데 아무 일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거울 속의 나를 보면 알 수 있었다.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며칠 후 엘리베이터 고장이 완전히 수리된 날이었다. 나는 일부러 늦은 시간에 외출했다. 남편이 TV를 보며 어디가? 라고 물었지만 대답 대신 잠깐 쓰레기 좀 버리고 올게 라고 말하고 나왔다. 손에 쥔 쓰레기 봉투는 그리 무겁지 않았다. 그러나 발걸음은 묘하게 무거웠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경비실 안에서 책상을 정리하던 그가 고개를 들었다. 사모님, 오늘 늦게까지 안 주무셨네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다. 나는 그저 웃었다. 네, 잠이 좀 안 와서요. 우리 둘 사이의 대화는 여전히 짧았지만 공기에는 무언가가 떠 있었다. 그건 단순한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침묵이었다. 그가 내게 다가와 작은 컵을 내밀었다. 커피 한 잔 드실래요? 방금 내린 거예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 짧은 망설임조차 스스로에게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좋아요. 그 한마디가 문을 열었다. 휴게실하는 생각보다 좁았다. 조명이 희미했고 벽에는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다. 작은 테이블 위에는 커피 머신과 낡은 머그잔 2개, 그리고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미세한 바람 소리만이 공기를 흔들고 있었다. 여기서 근무 오래 하셨어요?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3년 정도요. 이제 익숙하죠. 그의 말투엔 묘한 담담함이 있었다. 혼자 사신다고 하셨죠? 네, 오래됐어요. 그는 잠시 컵을 내려놓았다. 이혼하고 나서 일만 하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커피 향이 진하게 퍼지며 그 향 사이로 낯선 공감이 피어올랐다. 사모님은요? 요즘 행복하세요?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솔직하게 말했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가진 건 많지만 마음은 자꾸 비어가는 것 같아요. 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겉으론 괜찮은데 속은 늘 허전하죠. 말이 끝나자 둘 사이의 공간이 좁아졌다. 눈을 피하려 했지만 그의 시선이 내 얼굴을 스쳤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밖에서는 새벽 청소기의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창밖의 불빛이 살짝 흔들렸다. 그는 내 손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다. 이건 위험한 일이라는 걸. 하지만 동시에 이건 서로를 인간으로 느끼게 하는 첫 온기라는 것도.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에 뜨거운 무언가가 맺혔다. 그는 내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말보다 더 솔직한 대화였다. 그날 새벽 집으로 돌아오며 복도 끝에 조명을 바라봤다. 희미한 빛 속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저 외로움이 만든 착각일 뿐이야.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와 침대에 누웠을 때 나는 알았다. 착각이라도 좋았다. 오랜만에 살아있는 느낌이었으니까. 아침 햇살이 베란다의 유리를 스쳤다. 커피 향이 퍼지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렸다. 며칠째 나는 그를 피하려 했다. 운동 시간을 바꾸고 쓰레기를 버릴 때도 일부러 다른 출입구를 이용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루라도 그를 보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했다. 기다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인사를 하지 않아도 멀리서라도
그 모습을 확인해야 하루가 시작되는 듯했다. 오늘도 운동 다녀오셨어요? 어느 날 다시 그가 말을 걸었다. 나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 네. 조금 일찍 나왔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사모님은 아침 햇살보다 활기차 보여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신 웃는 척만 했다. 그가 건넨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다. 그날 하루 내내 그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침 햇살보다 활기차 보여요. 마치 내 안에 숨겨진 문을 열어젖힌 주문 같았다. 밤이 되자 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남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낯설었다. 이불 속에서 손을 꼭 쥐었다. 이러면 안 돼.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속의 불길은 더 커졌다. 누군가 나를 바라본다는 사실. 그 존재가 내 하루를 흔들고 있다는 현실. 그것이 죄라면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았다. 며칠 후 남편은 여느 때처럼 골프 약속이 있다며 외출했다. 나는 커튼을 열고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을 바라보다가 문득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조금 더 밝고 조금 더 살아있는 눈빛.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빗었다.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되살아난 나의 표정이 낯설었다. 그날 오후 아파트 단지 게시판 앞에서 우연히 그를 마주쳤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아, 네, 태수 씨. 안녕하세요. 그의 이름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심장이 뛰었다. 요즘 운동 시간 바꾸셨죠? 못 빼서 조금 서운했습니다. 그의 웃음이 장난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숨어 있었다. 아, 네. 요즘 조금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다. 그는 알았을 것이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그건 단순한 인사 이상의 대화였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TV가 켜져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에서 그가 한 말이 메아리처럼 울렸다. 못 빼서 서운했습니다. 그 짧은 문장 속에는 그동안 내가 갈망해온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관심, 온기, 그리고 존재의 확인. 밤이 깊어질수록 죄책감은 커졌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공허함이었다. 남편은 여전히 무심했다. 대화도 시선도 없었다. 밥을 먹어도 웃음을 지어도 그와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듯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배신일까? 아니면 단지 인간적인 외로움일까? 대답은 없었다. 대신 창밖의 불빛들이 반짝이며 나를 비췄다. 그날 새벽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나갔다. 유리컵에 물을 따르던 손이 멈췄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도 아직은 늦지 않았어.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이미 나는 마음속으로 그를 찾아가고 있었으니까. 다음 날 현관을 나서는 발걸음이 유난히 빨랐다.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건 피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만나러 가는 길이라는 걸. 그날 오후 하늘은 흐렸고 공기는 눅눅했다. 나는 장을 본다는 핑계로 집을 나섰다. 손에는 장바구니 대신 지갑 하나만 들고 있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경비실 쪽으로 향하는 길목에 이르자 문틈 사이로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보였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안쪽에서 라디오 소리가 작게 흘러나왔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더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그 순간 그가 고개를 들었다. 사모님,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눈빛은 잠시 머뭇거렸다.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요. 네, 그냥 좀 걷고 싶어서요. 비가 곧 올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그는 미묘하게 웃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이미 마음의 거리 하나가 사라졌다. 잠깐 앉으시겠어요? 커피라도 드릴까요? 괜찮아요. 잠깐만
바람 쐬고 가려 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럼 이 안이 더 따뜻해요. 문이 천천히 닫히며 두 사람의 세계가 외부와 분리되었다. 휴게실 안은 조용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떨렸다. 나는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를 바라봤다. 초침이 아주 느리게 움직였다. 요즘은 좀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다. 괜찮아요. 그냥 하루하루 같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가끔은 이렇게 누군가랑 말하는 게 좋네요.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 하지만 대화 사이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미묘하게 떨렸다. 창문 틈새로 빗방울이 떨어졌다. 바닥에 작게 번지는 물자국이 희미한 그림처럼 퍼졌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닫았다. 그 순간 그의 팔이 내 어깨를 스쳤다.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나 시간은 그 찰나를 중심으로 멈춰버렸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가끔은 그냥 이렇게 있어도 좋네요. 그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남은 건 빗소리와 숨소리뿐이었다. 커피 향이 짙게 퍼지고 그 향 사이로 두 사람의 심장이 같은 박동을 만들었다. 이 순간이 무슨 의미인지 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다. 마치 오래된 고통 위에 부드러운 천을 덮은 듯한 감정.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보고 싶었어요.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 말이 공기 속으로 스며드는 순간 세상이 조금 달라졌다. 저도요. 그 짧은 대답은 속삭임보다 작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게 충분했다. 창문 밖으로는 비가 점점 굵어졌다. 세상은 흐려졌고 그 안에서 우리는 또렷해졌다. 조명이 살짝 흔들리고 라디오에서는 낡은 재즈가 흘렀다. 그의 시선이 내 손 위에 머물렀다. 말보다 진한 침묵이 흘렀다. 그가 내 손을 잡았다. 그 손끝의 온기는 죄가 아니라 생명이었다. 그토록 오래 잊고 살았던 감정의 온도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창문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은 달라져 있었다. 슬픔도 두려움도 아닌 이상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나는 커튼을 닫고 속삭였다. 이제 돌아갈 수 없겠지. 그러나 그 말에는 눈물이 아니라 미소가 섞여 있었다. 며칠 뒤 늦은 밤이었다. 남편은 회식이 있다며 집에 없었고 아파트 복도에는 사람 하나 지나가지 않았다. 텔레비전 불빛만 거실 벽에 반사되어 깜빡거렸다. 나는 그 빛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섰다.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다. 대신 창문 밖을 바라봤다. 바람에 나무잎이 흔들리고 멀리서 비 냄새가 스며들었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짧은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다. 사모님, 혹시 깨어 계신가요? 이름은 없었지만 보낸 사람이 누군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깊게 뛰기 시작했다. 지금 나가면 안 돼.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외쳤지만 몸은 이미 현관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슬리퍼를 신고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계단을 내려갔다. 1층으로 향하는 그 짧은 거리 동안 내 마음은 10번쯤 흔들렸다. 그러나 그 모든 흔들림은 한문 앞에서 멈췄다. 경비실 문. 그는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오셨네요. 잠이 안 와서요. 저도요. 그는 커피포트를 켰다. 물 끓는 소리와 함께 휴게실 안의 공기가 천천히 따뜻해졌다. 컵 2개가 테이블 위에 놓였고 김이 피어올랐다. 이 시간에 커피라니 잠은 더 안 오겠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잠들고 싶지 않아서요. 그 말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유리에 반사되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요즘 많이 생각했어요. 그가 말했다. 그날 이후로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손끝이 컵 손잡이를 꼭 쥐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이게 잘못된 건 알지만 이상하게 후회되지 않네요. 그 말은 너무 조용했지만 내 마음에 깊게 파고들었다. 저도 그래요. 그 짧은 대답으로 모든 게 설명되었다. 밖에서는 갑자기 천둥이 울렸다. 창문이 살짝 흔들리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커튼을 닫고 돌아섰다. 사모님, 무섭지 않아요? 나는 웃었다. 괜찮아요. 오히려 편안해요. 그 말에 그는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상하죠.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아무 말이 필요 없네요. 시간이 천천히 멈추는 것 같았다. 바깥 세상은 비로소 사라지고 오직 둘만 남았다. 그의 시선이 내 눈을 스쳤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 눈빛 속에서 죄책감도 두려움도 녹아내렸다. 남은 건 아주 단순한 감정 하나였다. 그리움. 세상에 들키지 않는 그 밤의 온기는 오래 남았다. 창문 밖 비가 조금씩 잦아들고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제 가볼게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히 가세요. 내일 안 나오시면 기다릴지도 몰라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내일은 나올게요. 바닥의 불빛이 내 그림자를 느렸다. 줄였다. 문을 열고 들어와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알았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 길은 이미 되돌릴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생겼다. 그건 피해야 할 경계이기도 했고 다시 넘고 싶은 문턱이기도 했다. 아침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오늘은 절대 눈 마주치지 말자. 하지만 문을 나서는 순간 발걸음은 본능처럼 경비실 쪽으로 향했다. 그가 신문을 정리하고 있거나 쓰레기차를 향해 걸어가고 있으면 마음이 이상하게 안도했다. 단지 존재만 확인해도 하루가 덜 외로웠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불쑥 말했다. 수진 씨,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냥 피곤해서요. 당신이 피곤할 일이 뭐가 있어?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그 말은 아무런 악의도 없었지만 내 마음 어딘가를 찔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TV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마치 다른 시간대에 존재하는 사람 같았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거리. 그 침묵이 너무 길었다. 밤이 깊어지자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나는 커튼을 젖히고 바깥을 바라봤다. 1층 경비실의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 불빛 하나가 유난히 따뜻해 보였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무너졌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후 우편함에 넣어둔 남편의 신문을 가지러 내려갔다. 그는 여전히 근무 중이었다. 사모님, 요즘 좀 얼굴이 안 좋으세요. 그런가요? 괜찮아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저 걱정돼요. 그 말은 너무 짧았지만 이상하게 울림이 있었다. 내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미소 지었을 때 그는 조심스레 내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비 오는 날 보일러가 자주 꺼진다고 하셨죠? 그거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하얀 봉투 안에는 손글씨로 적힌 짧은 메모가 있었다. 춥지 않게 잘 주무세요. 단지 그 한 줄. 그런데 손끝이 떨렸다. 누군가가 내 안의 빈자리를 정확히 본 것만 같았다. 그날 밤 나는 그 메모를 베개 밑에 두고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도 그 문장이 따라왔다. 춥지 않게 잘 주무세요. 그건 위로이자 고백이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을 때 나는 그 문장을 아직도 손끝으로 더듬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늘 그렇듯 평화를 오래 허락하지 않았다. 며칠 후
남편이 갑자기 말했다. 경비 아저씨랑 요즘 자주 마주치나 봐?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응? 그냥 인사 정도야. 괜히 오해 살 일 만들지 말고. 그의 말투는 무심했지만 그 안에 미세한 의심이 섞여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순간 창문 밖으로 눈발이 흩날렸다. 희고 차가운 조각들이 공중에 흩어지는 걸 보며 생각했다. 우린 지금 들키지 않으려 애쓰지만 어쩌면 이미 누군가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일찍 꺼졌다. 나는 창문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조용히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도 마음속 빛 하나는 꺼지지 않았다. 그건 여전히 따뜻했고 여전히 위험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졌다.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근무했고 나는 여전히 같은 일상을 반복했지만 서로를 향한 시선은 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다. 그 조심스러움 속엔 숨겨야 한다는 두려움보다 더 큰 그리움이 있었다. 나는 그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았다. 그러나 멀리서라도 그의 모습이 보이면 발걸음이 느려졌다. 그가 신문을 들고 아파트 출입구를 오르내릴 때 그 짧은 순간조차 내 하루의 리듬을 바꾸었다. 한동안 서로 말은 하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눈빛이 닿고 그 한순간이 지나면 마음이 오히려 복잡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예상보다 일찍 퇴근했다. 집 문이 열리며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요? 내가 놀라며 묻자 남편은 짧게 대답했다. 회의가 취소됐어. 밖에 눈이 와서. 그 말과 동시에 그는 내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 시선은 무언의 질문 같았다.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저녁 드실래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창문 밖에는 눈이 천천히 내리고 있었다. 하얀 세상 속에서 유리창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낯선 부부 같았다. 그날 밤 그는 내게 물었다. 우리 언제 이렇게 된 걸까? 그 질문은 너무 갑작스러워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이에요? 서로 얼굴을 봐도 대화가 없잖아. 같이 있어도 각자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 알아.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피로가 깃들어 있었다. 나는 애써 웃었다. 다 그런 거죠. 오래 살면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익숙한 게 아니라 무너진 거야.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요즘 당신 달라졌어요. 달라졌다니요? 눈빛이 예전이랑 달라.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 같아. 그 말에 나는 숨을 멈췄다. 오해예요. 그래?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부탁이야. 다른 사람한테 마음 빼앗기지 마. 나는 고개를 숙였고 그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날 새벽 나는 다시 창문 앞으로 갔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1층 경비실 불빛은 꺼져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자리가 환하게 느껴졌다. 그는 지금 자고 있을까? 나처럼 깨어 있을까?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전보다 조금 더 슬펐고 그 슬픔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있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꼭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걸까? 그건 단지 외로움의 틈새로 흘러든 한 줄기 온기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온기를 한번 느낀 사람은 다시는 예전의 차가움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날 밤 나는 생각했다. 이 사랑은 나를 무너뜨릴지도 몰라.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만 내가 다시 살아있을지도 모르겠다. 창문을 여는 순간 겨울의 냄새가 밀려들었다. 하얗게 얼어붙은 유리창 너머로 그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아파트 입구를 쓸고 있었다. 두꺼운 장갑을 낀 손으로 눈을 치우고 잠시 허리를 펴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습. 그 한 장면이 이상하게 아름답게 보였다.
나는 무심한 척 커피를 내리고 잔을 들고 창가에 섰다. 커피 향이 퍼지는 동안 마음 한쪽에서 미묘한 떨림이 올라왔다. 이제는 그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눈으로만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더 위험해지고 있었다. 며칠 뒤 아파트 게시판에 공지가 붙었다. 경비 인력 교체 안내 3월부터 새 근무자 배정 예정. 그 글을 본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다. 교체? 눈을 비벼 다시 봤지만 글자는 그대로였다. 그의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가 떠난다는 것을. 그날 저녁 나는 로비로 내려갔다. 그는 여전히 근무복 차림으로 CCTV 화면을 확인하고 있었다. 박태수 씨. 내가 조심스레 부르자 그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사모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공지 봤어요. 인력 교체된다고. 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네. 다음 달부터 다른 곳으로 가게 됐어요. 갑자기요? 관리소에서 정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래 근무했다고.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슬픔이 비쳤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대신 물었다. 다음 근무지는 멀어요? 용인 쪽이에요. 1시간 반쯤? 그 거리는 이제 더 이상 쉽게 만날 수 없는 거리였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사모님, 저 이 일 하기 전엔 건축 현장에서 일했어요. 매일 먼지 속에서 욕먹으면서. 그때는 하루가 참 길었는데 여기서 근무하면서부터는 하루가 짧아졌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어느새 밤이 되고 그게 다 사모님 때문이었어요. 태수 씨, 미안해요. 이 말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래도 마지막이라서요. 그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그 안엔 감정이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입술이 떨렸고 손끝이 시려왔다. 가시면 다시는 못 보는 거죠? 아마도요. 그가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기억은 할 거예요. 매일 아침 운동 나올 때마다 그 웃음소리, 그 발걸음, 다요. 그는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울지 마세요. 그럼 저도 못 떠나요.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고마웠어요. 살아있다는 걸 다시 느끼게 해줘서. 저야말로요. 창문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경비실 불빛은 마지막으로 따뜻하게 켜져 있었다. 그 불빛이 꺼지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다. 며칠 후 그는 떠났다. 그리고 아파트 입구엔 새로운 경비원이 서 있었다. 웃음도 인사도 똑같았지만 그 자리는 이미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여전히 매일 아침 운동을 나간다. 그가 있던 자리, 앞을 지나갈 때마다 내 발걸음은 잠시 멈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사한다. 춥지 않게 잘 지내세요. 벚꽃이 피고 공원에는 새소리가 가득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겨울 한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매일 아침 운동을 나가면 경비실 앞을 지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자리에 낯선 얼굴이 서 있었다. 새 경비원은 친절했지만 그의 웃음에는 따뜻한 온기가 없었다. 그가 있던 자리가 여전히 공기 속에 남아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사람의 온도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었다. 하루는 우편함을 열다가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보낸 사람 칸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있었다. 사모님, 잘 지내시죠? 이곳 용인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서울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여전히 운동하고 계시겠죠? 그 모습을 떠올리면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춥지 않게 잘 지내세요. 태수 드림.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저 마음 한켠이 조용히 떨렸다. 그의 글씨는 여전히 단정했고 마지막 문장은 그가 처음 내게 남겼던
그 말과 같았다. 춥지 않게 잘 지내세요. 커피를 내리다가 멈추고 식탁에 앉아도 눈앞이 흐릿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그의 이름을 입안에서 불러본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는 걸. 박태수. 그 이름을 조용히 내뱉는 순간 마치 공기 속에 남아있던 그의 온기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했다. 요즘 남편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말도 자주 걸고 주말마다 함께 산책을 나갔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가 내게는 이상하게 낯설었다. 식탁에서 남편이 물었다. 오늘은 운동 안 나갔어? 응, 그냥 피곤해서. 피곤할 때는 쉬어야지. 이제 예전처럼 무리하면 안 돼. 그 말이 다정하게 들려야 했지만 마음은 허전했다. 밤이 되어 남편은 먼저 잠이 들었다. 나는 거실 불을 끄고 창가로 갔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을 보며 나는 천천히 편지를 다시 꺼내 펼쳤다. 글씨가 비에 번질까봐 조심스레 만졌다. 그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그 문장을 다시 읽는 순간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는 지금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면 이제 다른 삶 속에서 나를 잊었을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건 슬픔이 아니었다. 그는 내게 어떤 상처를 남긴 게 아니라 다시 숨쉬게 만들어준 사람이었다. 잊을 수 없지만 미워할 수도 없었다. 그저 살아있음의 증거로서 남아있는 사람. 나는 편지를 접어 작은 상자 안에 넣었다. 그 상자에는 결혼 반지, 오래된 사진, 그리고 한때의 나를 기억하게 하는 것들이 함께 들어있었다. 그 옆에 편지를 조심히 눕히며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요.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었고 공원 벤치에는 어린 커플이 웃으며 앉아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젊은 시절에 나도 저랬겠지. 그리고 그때처럼 다시 봄이 찾아왔다는 사실이 조금은 위로가 되었다. 삶은 그렇게 계속 흘러갔다. 어떤 사랑은 끝났지만 그 여운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여운 속에서 나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의 이름을 가슴속에 묻은 채로 그로부터 1년이 흘렀다. 아파트 앞 벚꽃나무는 다시 꽃을 피웠고 새로 부임한 경비원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출근과 퇴근을 반복했다. 그 사이 나는 어느새 58세가 되었고 머리카락엔 눈처럼 희끗한 빛이 조금 더 번졌다. 남편은 퇴직 후 자주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다녔다. 예전보다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고 가끔은 내게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라며 예전엔 하지 않던 말을 하기도 했다. 나는 그럴 때마다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진심도 있었지만 어딘가엔 여전히 그 사람의 그림자가 있었다. 하루는 우연히 TV에서 용인 뉴스가 나왔다. 한 지역의 재개발 소식을 전하는 화면소. 잠깐 비친 단지의 경비실 앞 풍경. 그곳엔 누군가 눈을 치우고 있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모습이었지만 이상하게 익숙했다. 몸짓, 걸음, 그리고 등을 숙인 자세. 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였다. 박태수.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끝이 떨려 리모컨을 제대로 쥘 수도 없었다. 화면은 금세 바뀌었지만 그 짧은 몇 초가 머릿속에 오래 남았다. 그가 여전히 어딘가에서 살아있다는 사실이 이상할 만큼 큰 위로가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간만에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들어왔다. 도시의 불빛들이 멀리서 반짝였고 그 사이 어딘가에 그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보이지 않아도 서로 다른 하늘 아래 있어도 그의 숨결이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듯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태수 씨, 잘 지내시죠? 사랑은 꼭 함께 있어야 하는 감정만은 아니라는 걸. 어떤 사랑은 끝났어도 그 여운이 내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든다면 그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사랑이었다. 며칠 뒤
나는 오랜만에 혼자 여행을 떠났다. 기차를 타고 동해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치는 바다가 눈부셨다. 기차 안에는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사랑이란 결국 자신을 깨우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가 내게 남긴 건 유혹도 죄책감도 아닌 생의 감각이었다. 동해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기분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의 목소리처럼, 그의 손길처럼,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처럼 춥지 않게 잘 지내세요. 그래, 수진아. 춥지 않게 잘 살아가자. 평온했다. 그리고 그 순간 알았다. 그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기억은 내 삶의 일부로 남아 언젠가 내가 늙어 더 이상 사랑을 말하지 못하는 날에도 살아 있었다는 증거로 남을 거라는 걸. 바다는 여전히 출렁였고 햇살은 파도 위에서 반짝였다. 나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태수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그건 슬픔이 아니라 완전한 해방의 미소였다. 기차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나는 오랜만에 집을 대청소했다. 옷장을 열고 오래된 앨범과 함께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반지, 오래된 편지들, 그리고 그의 마지막 편지 한 장이 함께 있었다. 춥지 않게 잘 지내세요. 그 한 문장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마음이 달랐다. 이제는 미련이나 아픔이 아니라 고요한 그리움으로 다가왔다. 그리움도 시간이 지나면 슬픔에서 감사로 변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나는 그 편지를 조용히 꺼내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놓았다. 빛에 비친 글씨는 마치 그가 바로 옆에서 조용히 내 이름을 부르는 듯했다. 수진 씨, 오늘도 건강히 지내세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남았다. 그날 오후 남편이 돌아왔다. 오늘은 분위기가 좋네. 그냥 정리 좀 했어요. 그래, 집이 깔끔하니까 좋다. 남편은 내 옆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조용히 마주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불편하지 않았다. 그와의 거리도, 나 자신과의 거리도 조금은 가까워진 것 같았다. 밤이 되자 남편이 불을 끄며 말했다. 요즘 당신 참 차분해졌어. 그런가요? 응. 예전보다 얼굴이 편안해 보여. 그 말이 어쩐지 진심 같았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 조금은 나답게 살고 싶어요. 나답게? 네, 그냥 남의 아내로만 살지 말고 한 사람으로서의 나로 살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네. 나도 그런 당신이 좋아. 새벽마다 거울 앞에 서서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에게 인사했다. 수진아, 오늘도 잘 버텨보자. 그 말이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다. 며칠 뒤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3월 15일 전 경비 박태수 씨 별세 소식 알림. 용인 아파트 근무 중 지병으로 별세. 글씨가 흔들려 보였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다리가 풀려 벽에 기대섰다. 태수 씨, 입술이 떨렸다.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용인으로 향했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가 근무했다던 아파트는 조용했다. 경비실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의자 하나, 그리고 그의 흔적이 남은 듯한 커피잔 하나. 나는 유리창에 손을 올렸다. 춥지 않게 잘 지내시죠? 눈물이 흘렀다. 그는 이제 진짜로 떠났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무너져 내리지 않았다. 그가 내게 남긴 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삶을 다시 느끼게 해준 선물이었으니까. 나는 조용히 눈을 닫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가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쳤다. 그 달빛 아래서 나는 속삭였다. 고마워요, 태수 씨. 당신이 내게 남긴 온기로 이제 나 외롭지 않아요. 그와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지만 그의 존재는 내 안에서 여전히 따뜻했다. 삶이란 어쩌면
사라지는 사람들을 통해 남아있는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일지도 모른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도 나는 용인에서 본 그 경비실 불빛이 자꾸 떠올랐다. 그곳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따뜻했고 그의 부재가 오히려 조용한 위로처럼 다가왔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봤다. 달빛이 흘러내리면 마치 그가 다시 내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 수진 씨, 이제는 괜찮죠?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더 흘러 여름이 왔다. 햇살은 뜨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다. 남편은 여전히 골프를 치러 다녔고 나는 매일 오전마다 공원 벤치를 찾아 앉았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 이제는 나의 습관이 되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 서로를 마주보며 웃는 연인들, 그 속에서 나는 더 이상 부러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마음 깊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따뜻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오후 우체통에 한 통의 작은 소포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란엔 여전히 아무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다. 포장을 조심스레 열어보니 안에는 작은 열쇠고리 하나와 흰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수진 씨가 두고 가신 손수건, 정리 중에 발견했습니다.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아꼈던 물건이에요.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당신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손수건은 희미하게 커피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때의 경비실, 그날의 작은 테이블, 그리고 그가 내게 건네주던 따뜻한 커피의 향이 스쳤다. 나는 손수건을 품에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존재는 여전히 내 일상의 일부로 남아 있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그의 손수건을 베개 옆에 두었다. 잠들기 전 속삭였다. 이젠 정말 잘 가요. 태수 씨,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다. 그 바람 사이로 그의 웃음이, 그의 말이, 그의 온기가 흘러들었다. 이잠, 그의 이름을 불렀다. 봄에는 피는 꽃에게, 여름에는 바다의 파도에게, 가을에는 낙엽에게, 겨울에는 하얀 눈에게. 태수 씨, 잘 있죠? 나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의 존재는 이제 추억이 아니라 내 안의 한 조각 삶의 온도로 남았다. 그리고 나는 안다. 이 세상 어딘가에서 그 역시 내가 그리워할 만큼의 따뜻한 시간 속에 편히 잠들어 있을 거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그날의 말을 다시 떠올렸다. 그가 처음 내게 남겼던 한 문장. 춥지 않게 잘 지내세요. 모두들 춥지 않게 사랑하며 잘 지내세요.